무략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지정학적 무기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예고도 없이, 공공협상도 없이, 과학적 토론도 없이, 거의 즉흥적인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강요 앞에서 한마디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곧 제약 제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아주 높은 관세를, 한 200% 정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파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에 대해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알약을 탄환으로, 백신을 협상의 수단으로, 공중보건을 협박의 무기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세계가 익히 보아온 트럼프 방식의 반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적을 설정하고 관세로 위협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고 복지의 도구이며 인간 존엄성의 기둥입니다. 200%의 관세를 매긴다? 그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국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인간성까지 저버려도 되는가? 새로운 정책에는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관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미국에 팔고 싶다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그게 싫다면 팔지 마라. 단순하죠. 직설적이고 잔혹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약 산업은 국경, 조약, 자유무역지대, 보건 규정을 넘나드는 복잡한 공급망 위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급망을 200%라는 가위로 자르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생명과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지녔던 신뢰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었습니다.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가장 안정적이고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군사작전, 기술협력, 태평양 방어, 서구 외교,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도 이번에는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타격은 직격이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제약 제품을 수출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으며 대부분은 혈액, 혈장, 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CSL이라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호주 모두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지만 핵심은 여전히 멜버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핵심은 원칙이었습니다. 호주는 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가 약값을 정부와 협상해야만 해당 약품이 국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PBS 덕분에 퍼스에 사는 암 환자 노인도, 시드니에 사는 희귀병 아동도 파산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UN과 WHO, 진보 경제학자들에게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미국 제약 로비를 자극해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에게 PBS는 국가에 의한 수익 침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 불만을 복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이제 미국식 자유가격 정책, 즉 제약사에 의한 통제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팔고 싶다면 당신들의 규제 시스템을 버려라.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갈등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윤리적 문제로 진화합니다. 호주 재무장관 짐 첼머스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PBS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에게 있어 이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자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에 순응하면 무역은 조금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절망을 자본화하는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됩니다. 영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가치관을 두고 동맹국끼리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출구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기업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CSL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들은 혈장 재고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면역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언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번졌습니다. 실제로는 $100 하던 약이 미국 땅에서 $300로 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본 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그 비용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소비자일까요? 건강보험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아닐까요? 질문은 공기 중에 떠돌았고 시계는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8월 1일. 그 이후에는 집단 협상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무역 붕괴를 감수하든가 이것이 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의약품을 거래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호무역이라는 체스게임에서 던지는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트럼프는 도미노 효과에 베팅했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면 다른 나라들도 순응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그렇게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공장을 브리즈번에서 휴스턴으로 하루아침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각종 허가, 위생 기준, 임상시험,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 적응을 18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는 생명들 말입니다. 그리하여 호주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적의 얼굴이 없습니다. 대신 마감일이 있습니다. 전장은 병원의 복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혈장 한 병, 백신 한 주사, 항생제 한 상자조차도 지정학적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멜버른에서 고열, 어지러움, 오한에 시달리며 깨어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웃으며 당신의 이름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PBS, 즉 호주의 공공의약품 제도를 통해 항생제를 손에 쥡니다. 청구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단지 건강이 권리로서 다뤄질 뿐 사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 하나로 그 항생제의 가격이 3배로 오릅니다. 병원은 더 이상 새로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재고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 정책, 즉 수입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거부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호주처럼 오랜 동맹국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신뢰의 파트너가 갑자기 상업적 최후 통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동맹이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호주는 미국에 $20억 이상의 의약품을 수출했습니다. 대부분은 글로벌 제약사인 CSL 리미티드에서 가공된 것이며 이 회사는 미국 내에도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사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가차 없었습니다. 모든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에 계속 팔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든지. 호주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저항이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PBS, 규제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에 손대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짐 첼머스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외국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해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착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제약회사 CEO가 아닙니다. 그건 애들레이드에 사는 은퇴한 교사 앨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위한 생물학적 치료제에 의존합니다. PBS 없이 이 약의 월간 비용은 $5,000가 넘습니다. 하지만 PBS 덕분에 그녀는 약 $42만 지불합니다. 수출이 중단되거나 관세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면 앨리스 같은 수천 명의 호주인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치료냐, 월세냐, 만성 통증 완화냐, 참는 것이냐. 트럼프의 위협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수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시장이 가격을 정하고 시민은 되는 대로 감당하는 구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4명 중 1명이 고비용 때문에 약을 나눠 쓰거나 복용을 건너뜁니다. 수천 가정이 빚을 지고 자산을 팔고 치료를 포기합니다. 이제 그 체제가 민주적 선택이 아닌 무역 협박을 통해 호주에 침투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CSL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세아니아 전역에 백신을 생산 공급했고 희귀 질환 치료 및 유전자 치료 분야의 연구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수출품에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제재를 넘어 국제 과학 구조 전체에 대한 위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물러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이며 역사적입니다. PBS는 단순한 공공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적 상징입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은행 계좌 장에 따라 건강 접근성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핵심 기둥을 외부 압력에 의해 무너뜨린다는 것은 호주의 사회적 계약 일부를 해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8월 1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드니의 일부 약국은 수입약의 배송 지연을 보고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신중을 기해 효능이 다소 떨어지는 현지 대체약으로 처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에 굴복하지 말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긴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오직 강압입니다. 미국에 계속 팔고 싶다면 여기서 생산하라. 아니면 약을 들고 있어라. 민간에 대한 영향, 환자, 치료, 생명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장, 오직 권력, 이로 인해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동맹국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들이 그 동맹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이라는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인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일방적 조치, 위협, 협박으로 무너질 때 무엇이 남습니까? 호주에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경고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의 취약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수출에 대한 의존, 전략적 분야의 생산 집중, 거래 파트너 다변화의 필요성. 아마도 이제는 동남아시아 유럽연합 또는 지역 블록 강화에 더 주목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조차 전쟁터가 되었다면 다음 전쟁은 식량, 데이터, 기술을 두고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호주가 지정학적 성숙의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맹국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권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라고 말하는 대가가 너무 클 때는 전 세계의 시선이 호주로 향하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습니다. 격앙된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대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캐나다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위협도 무역전쟁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알죠. 침묵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번 경우의 폭풍은 치명적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 대답이 훨씬 복잡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껏의약품 원료의 80발로 90% 티트는 중국 또는 인도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원료 중 상당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 미국 국경을 두세 번 넘나듭니다. 이것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정밀한 물류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춤이 200% 관세라는 벽에 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 정책을 북미 통합 제약 공급망 전체로 확대한다면 캐나다는 단순히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공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캐나다 정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부 헬스 캐나다는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품은 무엇인가? 대체가 불가능한 약은 어떤 것인가? 어떤 약이 부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질문들이 오가며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의사협회와 약사단체들은 의원 및 장관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텍 캐나다, 주요 제약단체는 위기 대응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보호하되 갈등을 키우지 않기.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던 와중에도 캐나다의 리더십은 정반대의 논리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고립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품위는 잃지 않는다.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면 대결을 택한다면 캐나다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 토론토 제너럴, 몬트리올의 로열 빅토리아 병원 로열 빅토리아 같은 곳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관세 대상 가능성이 높은 약 목록이 업데이트되었고 중환자실 약품, 암 치료제, 면역 억제 치료제가 우선 순위로 설정되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했습니다. 예상 밖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보건 전문가들이 미국 보건 당국과 직접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나다 의사들이 미국의 동료, 상원의원, 병원 산업 로비스트들과 협력해 백악관을 설득하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의약품의 관세를 매기는 건 단순한 상업적 실수 그 이상입니다. 그건 인도주의적 실패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익이 생명을 짓밟을 때 우리에겐 무엇이 남습니까? 이 질문은 캐나다 의회에 복대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바깥에서 캐나다는 방패를 짜고 있었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서 워싱턴의 양심을 울릴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힘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때 캐나다는 세계에 이렇게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약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공식 서한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자신이 줄 서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약사들은 대체 항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물류 기업들은 대서양 우회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부는 독일, 영국, 인도 등과 위기 상황에서의 제약 협력 확대에 대해 외교적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동맹이 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배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심 때문에 말입니다. 7월 7일 아침 전 세계는 낯선 알림 하나로 눈을 떴습니다.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점점 많아지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일본과 한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그 내용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8월 1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신 은근한 협박이 담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즉, 말을 잘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대가를 치르라. 이 순간 전통 외교의 논리는 무너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낸 서한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 둘을 적국에게 사용하는 어조로 다뤘을 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닛산 주가는 5% 하락, 도요타 1.25%, 혼다 1.5% 하락. 충격은 곧바로 심리적 공포로 번졌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경제 안보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룰레판 위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군사협력, 외교적 희생, 신중한 협상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으로 쓸려 나갈 수 있다면 동맹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두 동맹국이 갑자기 미국의 타깃이 된 것인가? 답은 단순합니다. 그건 순수한 힘의 논리, 브루트 포스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무역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서명이 맨 위에 찍히고 상대국의 굴복이 맨 아래에 적힌 합의를 원합니다. 빠른 승리, 큰 뉴스, 딜을 원합니다. 무대에서 자랑할 트로피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상대가 필요합니다. 멕시코가 그랬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은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본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완전히 보조를 맞춰 왔음에도 당신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위협적인 무역 상대국수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농산물 수입 제한, 군사비 증액, 외교적 동조 모든 것을 감수해 왔는데 그 결과가 관세 폭탄이라면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충성심이 방탄조끼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미묘합니다.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국가로서 미군의 주도는 전략적 균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 관세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 시장을 더 열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암시가 아닙니다. 공개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이들을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나라에 보낸 서한은 같은 날, 같은 형식, 같은 문장 구조, 같은 어조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역사, 맥락, 민감성 모두 무시된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템플릿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바로 그것이 트럼프 전략의 취약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간과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중국에 대한 균형추, 태평양 권위주의에 맞서는 방벽입니다. 이들을 협박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벽의 기초를 부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가 무역 정책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외교 무대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기술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양국 모두 중국과의 대화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워싱턴에게는 치명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 트럼프는 자신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한 수 한 수가 동맹을 경쟁자의 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에는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협상 역량 부족입니다. 4월에 발표된 계획은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는 이 계획을 실행할 인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구조 없는 위협의 남발, 일정 없는 요구의 범람, 단호함처럼 보이는 혼돈, 강경함을 가장한 무질서. 이것이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에 관세 폭탄 서한을 보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그의 극단적 전략의 정점이라 여겼습니다. 높은 관세, 짧은 시한, 토론의 여지 없는 일방주의. 하지만 그것은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벼랑의 가장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계획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내부 문건과 보좌진의 증언을 통해 점차 밝혀진 이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전체 통상 정책을 강제적인 양자 협정들로 재설계하는 것,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은 오직 워싱턴의 조건에서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즉 세계를 관세의 미궁으로 밀어넣고 그 출구는 단 하나,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 이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언제나 같은 방식, 관세를 터무니없이 높인다. 상대국 경제를 질식시킨다. 그 후에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 손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 시장을 더 열어라. 그래야 너의 시장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전략이 가장 민감한 분야, 바로 보건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피해가 경제지표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약국의 빈 선반, 취소된 치료, 위험에 처한 생명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전략의 폭력성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이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처럼 수많은 양자 무역 협정을 동시에 운영할 인력과 행정력이 전혀 부족합니다. 계획은 거대하지만 그걸 움직일 기계는 조악합니다. 약한 구조로 거대한 설계를 떠받치려 하면 결과는 힘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건 트럼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다자주의 질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거래주의 트란사치오나리즘의 부상입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협박의 대상이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사라지고 대신 시장에는 만성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 병원 시스템을 보시죠. 뉴욕의 한 병원 네트워크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약 70%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 최소 2개국 이상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한 마취제의 경우 주성분은 인도산, 가공은 캐나다, 포장은 멕시코, 테스트는 독일, 유통은 미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각 단계가 10%에서 200%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그건 공급망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30일간 켄터키, 텍사스, 미시간에 있는 최소 14개 병원이 일부 소아 항생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국경 간 물류 지연 때문입니다. 한 제약업계 간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가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무역 화폐입니다. 불안정성.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의외의 장소, 아칸소 주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엔 작은 수술용 장갑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베트남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 일부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 관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체 근무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지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수입품 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수출가도 확정할 수 없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자국의 가치 사슬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을 미국 시장에 더 의존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미국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을 높이고 수출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1980년대 이후 처음 보는 통관 관료주의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 미국 의회의 균열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 특히 생산주 출신 의원들은 이 새로운 관세 전략의 규모에 대해 트럼프 측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자, 보험사, 제네릭 의약품 생산자들이 백악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들고 예측치를 들고 심지어 인도주의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말합니다. 이 관세가 전면 적용되면 제약 산업의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경합니다. 기한은 8월 1일, 예외 없음, 공개 협상 없음, 연장 없음.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은 모순으로 바뀝니다. 백악관은 도미노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밀면 나머지가 줄줄이 쓰러진다는 발상. 하지만 이번 도미노들은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공개적으로 저항 중입니다. 캐나다는 침묵 속에서 저항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직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 긴장은 명백합니다. 그 사이 미국 내 시장조차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발표 다음 주에 1.1% 하락 S&P 500, 0.8% 하락 다우존스. 3월 이후 최악의 하락폭 기록 전쟁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파산도 아닙니다. 단지 SNS에 올라온 문장 몇 줄 때문이었습니다. 리스크 알고리즘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누구와 싸울까에서 과연 누가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까로. 이것이 진짜 전환점입니다. 마크 카니, 마크 카니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인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온건함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차분함을 나약함으로, 신중함을 복종으로 오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빠른 승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헤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체결된 딜, 기념 촬영에 어울릴 협정들, 지도력의 상징처럼 팔 수 있는 무역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을 캐나다는 결코 제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 출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 즉흥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치밀하고
분석적이며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던지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경제의 힘이 반응력이 아닌 예지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리로 트럼프의 광풍에 맞섰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견디는 것. 8월 1일이라는 마감일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가운데 카니는 거의 혁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 연설이 아닌 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무대는 캘거리 스탬피드, 캐나다 프레리 평야, 문화의 상징 카우보이와 농부, 산업과 국가 정체성이 어우러지는 축제입니다. 거기서 카니는 슬로건도 없이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거, 경제적 자립, 재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존엄성, dignity. 왜냐하면 그 순간 벌어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재정의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곧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캐나다는 디지털세, 디지털 탁스, 미국을 자극했던 조세 정책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 분석가들은 이를 약점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이 행동을 정반대로 계산했습니다. 세금 철회는 양보가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즉, 캐나다는 대화를 열 의향은 있지만 굴복할 의사는 없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가들은 이를 오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바둑판의 첫 수였습니다. 세금 철회 직후 카니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상업 개방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세 인하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을 위한 선물 같은 정책도 없었습니다. 전략적 침묵. 이때부터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빠른 합의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의 베팅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S&P TSX 캐나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이유, 안정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의회 복도에서 조용히 오가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칼이 목에 닿은 채로는 협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침묵할 수 있을까요? 침묵은 언제 방관으로 바뀔까요? 바로 여기서 카니의 전술적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강경함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팀은 마쿠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조들과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고용 보호 조치 준비, 민감한 산업, 특히 국경 인접주를 중심으로 내부 경기 부양책 제안, 이 모든 것은 향후 관세 격화 상황에 대비한 포석이었습니다. 카니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략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트럼프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압박과 긴박함, 인위적인 붕괴에 올인했지만 캐나다는 시간을 믿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스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왜냐하면 캐나다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과잉에 걸려 넘어지게 하라. 이러한 접근은 백악관 내부에서 좌절감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캐나다와의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했지만 캐나다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보고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안개랑 협상하는 느낌이다. 그 안개세는 사실 트럼프식 쇼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카니는 무대의 조명을 꺼버렸고 관객 없는 트럼프는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전략이 통했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단지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 기대감, expectation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가 반응하길 원하고 거부하길 원하고 협상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즉, 연극에 함께 올라와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때 그의 힘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 보여주는 이 움직임은 하나의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항상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냉철함으로 버티는 것이 더 강하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이라는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
언론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으며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극하고 약속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바뀌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굴복할까? 에서 트럼프는 얼마나 오래 무시당할 수 있을까?로.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강경하게 보이려 할수록 캐나다는 더 성숙해 보입니다. 그가 크게 소리칠수록 캐나다의 위상은 조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차이는 이제 국제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정부들은 캐나다의 대응을 하나의 모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카니는 단지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논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도 역사적인 연설도 없이 세계는 다른 축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고위급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 통상 압박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하자 한국에서는 거의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해오던 여야 정당이 외부 압력에 맞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호주는 외교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심장부에서는 영국 연방 구식민지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초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도 긴급성도 아닌 원칙에 기반한 협정이었습니다. 안정성, 사회적 가치, 규제의 예측 가능성, 중국은 날카로운 관찰자였습니다. 즉각 개입하거나 반격하는 대신 판을 재정비했습니다. 미국의 신뢰의 원 밖으로 밀려난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 붕괴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하나하나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세계 질서를 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축가가 아니라 철거자 데몰리셔였습니다. 동맹을 꿰매는 대신 그는 조용히 협정을 찢었고 신뢰를 쌓는 대신 불안을 퍼뜨렸으며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신 쇼에 의존하는 지도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매일같이 강조해야 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캐나다가 등장합니다. 구세주도 민주주의의 기사도 아닙니다. 단지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앞에서 방역하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였습니다. 헤드라인 전쟁에 말리지 않고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드문 용기, 즉 전략적 침묵을 택한 나라였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는 단호함, 물러서되 굴복하지 않는 명료함.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백악관에 앉아있고 관세는 협상의 그림자처럼 따라 붙고 있으며 새로운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본보기를 따를 다음 국가는 어디인가? 누가 반응의 고리를 끊을 용기를 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외교 감수성이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대는 바뀌었다. 공포는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고함은 이제 전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로 버티는 지도자의 이미지도 예측 가능성이라는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전환점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각본, 같은 협박, 같은 데드라인, 같은 최후 통첩.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줄거리도 결말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이상 놀랍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통제력도 잃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게임의 규칙도 바뀝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진짜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에게 있어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어디였나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공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깊이 있는 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저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그 첫 줄에 함께 할 겁니다.